앞유리에 돌빵이 생겼다. 그것도 2개나. 사실 1개는 사기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미처 보지 못했다. 지금껏 여러 자동차를 타면서도 단 한 번도 돌빵으로 인한 유리 파손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중고차 구매하며 앞유리를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다. 근데 어느 순간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가 돌빵이 있다고 말해줬고 어느 날 보니 추가로 또 돌빵이 생겼다. 문득 예전에 BMW를 타는 팀장님 차에도 앞유리에 돌빵이 있던 걸 본 기억이 생각났다. 좀 찾아보니 BMW 앞유리가 유독 약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BMW 설탕유리만 검색해도 상당히 많은 글들이 나온다. 그만큼 BMW 돌빵으로 인한 앞유리 파손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겪었다는 거다. 혹시 여러분들이 연식 좀 있는 BM 중고차를 탄다면 꼭 앞유리를 확인하길 바란다. 사실 아예 없는 것 찾기가 더 힘들 수도 있겠다. 그래도 내고라도 요청할 수 있을 법한 요소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작은 돌빵으로 유리 전체를 교환하는 건 좀 낭비고 가성비 있게 유지하는 나의 컨셉 때문에 유리 복원 키트로 메꾸기로 했다. 오늘은 친구가 도와주기로 했다. 이 친구는 몇 번 내 채널에도 나왔던 친구인데 쇼츠에서 욕을 하도 먹어서 배가 부르다고 한다. 친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도 시청하시는 분들은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린다. 첫 번째 과정입니다. 동봉되어 있는 면도날로 여기 크랙 부분의 가운데를 유리 파편을 지워주는 거죠. 이 틈새에 유리가 박혀 있으면 접착제가 침습하는 걸 막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긁어내주는 겁니다. 보면 하얀색 유리 가루가 튀고 있고요. 손 안 다치시게 조심하면서 살살살. 너무 많이 파면 추가 손상이 이제 일어나니까 적당히 그냥 살살살 긁어낸다는 느낌으로만 해주면 됩니다. 불면 다 날아가요 어차피. 아, 진짜 설탕이네요. 설탕. 개구. 더 깊게 파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로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됐고요. 여기 이제 다른 크랙. 이제는 크랙이 2개인데 하나는 안에서 봤을 때 금이 이렇게 갔어요. 이 크랙. 여기 안에서 보면 이렇게 좌우로 찍찍 크랙이 가 있거든요. 밖에서는 잘 안 보이고 안에서는 보입니다. 이걸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찍찍이로. 안에서 한 명이 봐주는 게 제일 좋은데. 위치가 딱 맞아? 딱 맞는지 한번 열고 봐요. 약간 위에 있는데? 아, 내려야 된다는 거지? 어. 딱 맞았죠? 맞아. 이제 액을 주입할 겁니다. 유리 접착제입니다. 유리 접착제. 자외선에 의해서 굳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짜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압력을 좀 더 가해줄 수 있는. 얼마나 넣어야 돼? 그냥 적당히? 그냥 지금 보면 흘러내리고 있는데 사실 안 흘러내리는 게 베스트긴 하다. 안에 가서 크랙이 사라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 흘러내리는 건 굳으면 어떡해? 아, 저건 다 칼로 벗겨낼 수 있어. Don't worry. 좌우로 갔던 크랙이 사라졌나요? 잘 모르겠어. 잘 안 보이네. 뭔가 있긴 한데 크랙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긴 한데 완전히 없앨 순 없고 금간 거를 이제 안 보이게 하는 것 뿐이니까. 나머지 한쪽은 불 뿌리고 덮어줄 겁니다. 이 기구를 쓸 때랑 안 쓸 때랑 무슨 차이인 거야? 쓰면 이제 잘 스며들지. 이렇게 압력을 잘 얘는 왜 안 눌러서. 하고 그냥 바로 그걸 하는 거야? 얘는 이제 좌우로 크랙이 간 게 없기 때문에 좀 라이트하다는 거지. 이렇게 덮어주면 이 위치에 이제 용액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겠죠. 조금 더 뿌리겠습니다. 덮어놓겠습니다. 기포가 들어가서 지금 됐다. 샤프에 만족스럽게 안 되네. 이 정도면 됐다. 그대로 한 10분 정도 그늘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러면 안 덮어놔도 돼? 아, 걔는 안 덮어놔도 돼. 이거 자체로 이제 실이 돼 있으니까. 오케이. 크랙이 있었던 것은 이제 보통 좀 더 쫙쫙 액을 넣어주기 위해서 뽁뽁이 4개로 유리에 강력하게 밀착을 시켜서 액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찍찍이가 안 가지고 구멍만 뽕 뚫린 데는 액을 주입하고 덮어만 놔도 그게 충진이 되니까 굳이 압력을 주기 위해 뭐 뽁뽁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요? 저도 뭐 액을 만든 제조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설명서에 있는 대로만 말씀드렸습니다. 수비적으로 나오네. 욕하지 마세요. 저도 그냥 일개 소비자일 뿐 제가 뭐 연구원도 아니고 제조한 사장님도 아니고 뭐 전문업자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었었잖아.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살겠습니다. 딱 너가 했던 방법과 똑같네. 그렇지. A few moments later. 주황색 장치를 제거했고 좀 더 평탄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고 너무 많이 흘렀네요. 이걸 한번 위에 뿌리고 덮어주겠습니다. 아이고 미숙하네요. 뿌리고 덮어주고 이런 평평하게 면이 잡히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10분 기다려야 돼? 한 5, 6분 기다리면 돼요.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요거가 이제 붙인 지가 한 10분 정도 됐거든요. 들춰내면은 굳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미 굳어 있어서 떼질 때 액체 느낌이 아니고 뭔가 접착제를 강제로 뜯어내는 느낌이 나고요. 셀로판지 재활용을 위해서 최대한 아껴서 이거 재활용도 가능해? 저는 합니다. 이건 물론 새 거를 붙였습니다. 얍. 이제 말라붙어 있는 걸 그냥 두면은 비기 싫잖아요. 와이퍼질 할 때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면도 날로 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유리 안 다칩니다. 이렇게 긁어도 접착제만 긁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긁혀요. 너무 속에까지 긁어내지 않게 딱 정말 평면으로 긁어낸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되고요. 액이 지금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긁어내는 것도 일입니다. 최대한 납작하게 이렇게 보면은 뭐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매끈매끈해지긴 했어요. 원래는 이제 이 위에 돌빵이 났으니까 당연히 유리가 손상이 됐을 거고 요철이 있었을 텐데 지금 영상엔 안 담길 거예요. 근데 만져보면은 촬영자분도 한번 만져보시죠. 매끈합니다. 그냥 파여있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광학적인 인식은 돼도 촉각적으로는 이미 다 충진이 된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충치를 뭐 아말감으로 떼었는데 투명한 거로 떼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긴 보여요. 육안으로는 이제 안에서 내부에서 뭐 난반사, 굴절 이런 게 일어나면서 흔적이 보이지만 만졌을 때는 평탄하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긁어냈으니까. 보이긴 하네. 네, 뭐 유리 접합제로 이런 흠을 메우기는 가능하지만 육안으로 보이는 건 어쩔 수 없고 그거는 타협을 하셔야 됩니다. 유리값 150만 원 아끼셨으니까 이 정도는 쉬워지. 네, 타협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요거 굳힐 때까지 또 한 2-3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오겠습니다. A few minutes later. 다시 갑니다. 욕 먹겠는데. 양산 많이 쓰십시오. 자외선 차단. 자, 이제 두 번째. 이것도 다 굳었는지 보려면 이렇게 아우 씨 존나 뜨거워. 너무 이게 날이 뜨거워가지고 이것도 다 지금 굳은 것 같고요. 뗄게요. 장소는 여기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됐고 이건 뭐 면적이 더 넓네. 그래도 그냥 긁어주면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김지금 채널 구독자님들 더운 여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아마 가을이겠죠? 그렇겠지. 김지금이 얼마나 게으르느냐에 따라서 제 인사의 효용성이 갈립니다. 너무 힘줘서 하다 보면은 안 돼요. 요새 또 칼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조심해서 미시면 돼요. 지금 상처 부위를 지나갔는데 일단 만졌을 때는 매끈하고요. 여기가 상처 부위입니다. 지금 상처 부위를 다 벗긴 상태예요. 다시 한번 만져봤는데 매끈하고요. 매끈합니다. 돈만 많았으면 그냥 돈 내줄 테니까 유리 가르라고 돈을 주고 싶네요. 진짜 그 정도로 덥습니다. 이게 더울 때야 잘 되잖아. 더울 때야 이게 잘 굳죠. 가을만 돼도 볕이 약해져가지고 한 세월 걸리고요. 오히려 안 굳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일정 자외선 세기 이상이 돼야 굳는 건가 온도가 중요한가 잘 모르겠지만 육안으로 보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둘 다 만졌을 때는 아까보다 훨씬 평탄해요. 일단 작업은 끝입니다. 확실히 크랙 느낌이 안 나네. 만졌을 때는 그게 체감이 되시죠. 자, 안쪽에 들어가서 좌우로 그어진 게 남아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분명히 가로 크랙이 조수석에서 좀 되기 싫게 보였거든요. 네. 없어졌나요? 지금도 보여. 지금도 조금 보이나요? 지금도 잘 보이네. 그래요? 요거까지는 메꿔지지가 않아요. 아마 전보다는 조금 덜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근데 크랙으로 다 침투를 하면은 100% 성공인데 이게 좀 오래된 골빵 같은 경우에는 잘 복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증 끝난 16년식 중고 BMW 420D를 구매한 지 벌써 반년이 훌쩍 넘어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 두 번째 엔진오일 교환이 다가왔다. 정비소 방문하는 김에 여러가지 정비를 같이 받기로 했다. 이건 락볼트를 대체할 1번 볼트다. 애프터마켓 제품을 구매하면 3,300원인데 좀 튼튼한 것을 쓰고 싶어서 5,900원짜리 제품을 구매했다. 한 개만 구매하면 차량 한 대분이 올 줄 알았는데 진짜 딱 한 개만 오더라. 멍청했다. 결국 3,000원 배송비를 2번이나 내버리는 짓을 하고 말았다. 다음은 서비스 잭포인트.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했으며 배송비까지 6,075원 들었다.
리프트에 차량을 올릴 때 차체에 기스가 나지 않게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저번에 정밀 점검 받으면서 정비사분께서 교체를 권장하셨던 부품이다. 이건 연료 필터, 만필터 제품이다. 디젤 엔진은 수분과 불순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한다고 한다. 이것도 의견이 분분한데 가을마다 갈아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4만 킬로에 한 번 갈아주라는 말도 있고 8만 킬로에 한 번 갈아주라는 말도 있다. 일단 난 새로 정비 주기를 잡을 겸 10만 킬로 넘긴 겸 가을인 겸 해서 바꿔주기로 했다. 가솔린 차량은 거의 교체할 일이 없다. 심지어 가솔린 차주 중에선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연료 필터의 주기적인 교환이 추가된다는 점이 디젤 차량 유지비 상승의 요소 중 하나다. 이건 가격이 좀 있는 편인데 46,800원이다. 신기하게 같은 브랜드라도 판매점마다 가격 편차가 상당히 심한 제품이다. 구매하실 분들은 꼭 인터넷으로 최저가를 잘 찾아보고 구매하길 바란다. 지금 찾아보니 45,500원짜리도 있다. 다음은 오일 필터다. 엔진 오일을 걸러주는 용도로 엔진 오일을 교환해줄 때마다 교체해주는 게 좋다. 오일만 갈아주고 필터를 안 갈아주면 오염된 필터로 깨끗한 오일이 통과하게 되니 오일의 오염이 빨라지게 된다. 다행히 오일 필터는 좀 저렴한 편이다. 만필터 제품이고 17,300원이 들었다. 굳이 만필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산 제품인 TTF사의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걸 사용하면 9,900원밖에 하지 않는다. 국산차 부품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수입차도 얼마든지 정비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번엔 에어 필터는 구매하지 않았다. 에어 필터는 굳이 엔진 오일 교환할 때마다 교환할 필요는 없다. 엔진 오일 2번에 한 번 정도 교환하는 게 국룰이다. 사실 2번에 한 번씩만 교환하더라도 깨끗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마지막으로 엔진 오일이다. S-오일 7 골드 9 C2 C3 5W30 6리터 제품이다. 이거 한 통이면 내 420D 엔진 오일 교환하고도 남는데 가격은 24,900원밖에 하지 않는다. 리터당 4,000원 꼴이다. 누구는 순정 오일이 아닌 이런 싸구려 오일을 넣어도 되냐고 하겠지만 이 제품은 엄연히 SN 등급의 BMW LL04 인증을 받았다. BMW에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제품보다 더 저렴한 제품은 2만원 이하에도 구할 수 있는데 그 제품들은 BMW 인증을 받지 않았더라. 그 제품들을 넣어도 차에 별다른 이상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이 큰 차이 나지 않으니 인증받은 제품을 넣어줬다. 사실 가격 차이의 대부분은 인증료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부품들로 진행할 수 있는 정비는 6가지다. 너무 많아서 정비사님이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어 포스트잇에 적어두었다. 첫 번째, 엔진 오일 교환. 두 번째, 연료 필터 교환. 세 번째, 타이어 위치 교환. 네 번째, 락볼트 일반 볼트로 교환. 다섯 번째, 서비스 체크포인트 교환. 여섯 번째, ECU 커넥터 경유 유입 체크. 이 중 6번 항목이 가장 중요한데 수입차 정비소에서 운영하는 제이특공대 유튜브에서 공론화시킨 BMW 결함으로 전선을 통해 ECU로 경유가 유입되어 고장을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차량이 있다는 것이다. B47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문제로 ECU 죽어버리면 아주 골치 아프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봐야 한다. BMW 카페를 봐도 이 결함에 당첨된 사람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을 보면 무시할 수 없는 문제 같다. 항목이 6개나 되기에 과연 공인비가 얼마나 될지 기대가 된다. 정비소에 가기 전 약국에 들러 바카스를 구매한다. 이전 정밀점검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듯 무상으로 차량을 점검해주신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국산차는 어디서든 저렴하게 정비할 수 있고 잘 모르면 그냥 공임 날아가면 만사 오케이다. 하지만 수입차는 정비소마다 공임 편차도 크고 다루는 곳도 국산차만큼 많지 않아서 단골 정비소 하나 정도는 뚫어주는 게 좋다. 좋은 정비소를 오래 다니고 싶다면 나도 좋은 고객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진짜 이거 저번에 점검했었는데 네. 무상으로 해주셔가지고 감사해서.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번에 그 전화로 예. 엔진 오일이랑 연료 필터 아, 갖고 오셨다고? 네, 예. 말씀드렸는데 이거 하는 김에 타이어 위치 교환도 좀 하고 싶고요. 이거 락볼트를 그래서 그 찾아서 저도 이거 가져오긴 했거든요. 4518. 네. 그래도로 4518. 같이 맞추면 되겠네요, 이거. 네. 볼트는 갖고 오신 거고, 예. 일반 볼트로. 그리고 이쪽인가? 여기가 아, 받침 이게 바지? 네, 그게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연료 필터, 네, 그리고 이거는 오일 필터. 오일 필터. 에어 필터는 그냥 저번에 바꿔서 한번 아, 털어주고, 엔진을 락볼트 교환, 타이어 네. 위치 교환.
그렇게 하고 이게 무슨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한번 네. 봐달라. 예, 요즘에 이거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걔가 터져서 컴퓨터가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네. 있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같이 좀 확인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에 항상 앉아 계세요? 네. 결제금액 6만 원. 예. 차상태 양호. 네. 연료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연료 유입된 거 전혀 없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택하세요. 정비를 모두 마치고 나왔다. 다행히 ECU 경유 유입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렇게 6가지 항목을 점검한 총 공인 비용은 6만원. 아마 엔진오일 3만원, 연료필터 3만원, 나머지는 무료로 해주신 것 같다. 아니면 연료필터 2만원, 위치 교환 1만원이거나. 잘 되는 정비소는 다 이유가 있다. 매번 가격이 너무 저렴해 깜짝깜짝 놀란다. 이번 정비에 든 총 비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명 국산차 공입나라 이용할 때보다 비싼 가격임은 맞다. 제네시스 쿠페 엔진오일 교환할 때 공입나라 기준 총 소비 금액이 4만원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가 인플레이션 전이라 훨씬 저렴할 테니 지금 기준으로는 5만원 정도 들겠다. 동급 차량인 BMW 4 시리즈가 엔진오일 교환하는데 7만원이면 유지비 폭탄이라고 하긴 어려운 수준이다. 물론 에어필터는 이번에 교체하지 않았지만 TTF 제품을 이용하면 두 가지 모두 구매하는데 2만원 정도면 되기에 엔진오일 교환을 여전히 7만원대에 할 수 있다. 국산 가솔린 탈 때는 5,000km마다 갈아줬지만 BMW 디젤은 1만 km에 한 번 갈아줘서 오히려 엔진오일에서만큼은 국산 가솔린 탈 때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거기에 디젤이라 기름값도 저렴하고 연비도 좋아서 정비비에서 차이나는 금액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특히 같은 디젤이라도 국산 디젤보다 BMW 디젤이 연비가 훨씬 좋다. 내 420D의 경우 실연비가 18km/L에 육박한다. 2023년 11월 23일 국내 유가 기준 420D는 1km당 89원이 소비된다. 반면 내가 탔던 제네시스 쿠페 2.0은 실연비 8.29km/L로 1km당 199원이 소비된다. 내가 1년에 15,000km 이상 타니까 1년의 기름값만 165만원이 차이난다. 제네시스 쿠페는 정비 안하고 세워놓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정비하는데 솔직히 아무리 수입차가 정비비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1년에 165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엔진 고장나면? 미션 터지면? 이건 젠쿱이든 BMW든 관계없이 중고차 타는 입장에선 폐차를 하건 감가 감안하고 팔아버리건 재앙인 수준이다. 그리고 자동차 엔진과 미션이 그렇게 쉽게 고장나지도 않는다. 거기에 꾸준히 관리까지 잘해주면 수명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 인터넷 찾아보면 고장 없이 잘 타고 다니는 분들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수입차 정비비 폭탄 맞아서 큰일 났다는 이야기가 훨씬 찾기 어렵다. 잘 타고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타고 있고 크게 고장난 경우는 커뮤니티든 유튜브든 주목받게 되니 상대적으로 더 위험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한다. 낮은 확률이라도 나에게 당첨되면 크게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수입차는 폭탄이다 라고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퍼나른다. 일종의 휴리스틱 이론이라는 의견이다. 물론 나에게 아직 문제가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러다 나도 정비비 폭탄 맞게 되면 수입차는 역시 정비비 폭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닐 수도 있지.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끝까지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내 생각이 맞을지 아니면 내 생각이 틀려서 내가 정비비 폭탄 맞고 괴로워하게 될지 사실 나도 궁금하다. 아 그리고 ECU 경유유입 이슈에 대한 내 의견이다. 이 건 자체는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문제 있는 사람들만 글을 올리지 잘 타고 있는 사람들은 글을 올리지 않으므로 디퍼런셜 기어 누유급으로 흔한 증상은 아닌 것 같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경고등이 떴다.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다. 차가워진 기온 탓에 공기가 수축해서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진 것이다. 차량 상태를 보면 타이어 공기압이 나온다. 2.0 바라고 뜨는데 흔히 사용하는 PSI로 환산하면 29 정도 된다. 내 타이어의 최대 공기압이 50 PSI이기 때문에 29면 굉장히 낮은 수치다.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지면 근처 정비소로 가서 무료로 혹은 셀프로 점검할 수 있다.
중고나라에서 저렴하게 가성비로 구매한 제품이다. 굳이 타이어 공기압 기계를 살 필요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시일 내에 정비소에 갈 일도 없고 따로 시간을 내서 가기엔 바쁘거나 귀찮을 수도 있다. 이전 3GT 타는 친구에게 들었듯 수입차의 경우 아예 공기압도 안 넣어주는 정비소가 있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하나 장만해두면 급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전원은 시거잭 케이블을 통해 공급받는다. 그래서 따로 충전을 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시거잭에 꽂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데 희망 타이어 공기압이 표기된다. 29 PSI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이 기기는 실제 PSI보다 10 정도 낮게 측정되더라. 처음에 그거 모르고 38 PSI로 맞췄다가 타이어 터질 뻔했다. 겨울이기도 하고 공기주의 포스를 끼우고 빼면서 공기가 제법 빠지기 때문에 넉넉하게 29 PSI, 실제 39 PSI로 맞추고 주입한다. 그럼 굉음과 함께 공기가 주입되는데 이 굉음이 생각보다 엄청 크다. 예전에 집에서 돌리려다가 포기한 가상화폐 채굴기 뺨 때리는 소리다. 어느 정도로 크냐면 실외에서 하더라도 주변에 민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걸 빌려간 친구는 너무 시끄러워서 민폐될까봐 패딩을 덮어두었다. 이 친구는 예전에 벨로스터 같이 살아왔던 친구인데 위 영상을 참고하면 그때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밤 늦은 시간에 이용하면 주변 이웃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게 될 수 있으니 꼭 낮에 이용하자. 우렁찬 소리에 비해 공기압이 오르는 속도는 꽤 느리다. 목표 공기압에 다다르면 자동으로 꺼질 것 같지만 계속 작동되며 꺼지지 않는다. 목표 공기압을 넘어서는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 오래 기다려봤지만 희한하게 그걸 넘어가진 않는다. 공기압 튜브를 뺄 때는 잽싸게 빼줘야 하는데 빼다가 공기가 다 새나가기 때문이다. 늦게 뺀 만큼 많이 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 지금은 촬영하면서 빼려니까 더 잘 안 빠져서 바람이 질질 새는데 길 가다가 250원 정도 흘린 것 같은 아까움이다. 한 개를 다 넣어주면 나머지 바퀴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다 넣어준다. 다 넣은 후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해본다. 3개는 2.5바, 한 곳은 2.7바가 나온다. 39 PSI로 넣었으나 2.5바는 약 36 PSI다. 3 PSI가 적다. 반면 2.7바는 39 PSI로 정확하게 들어갔다. 분명 모두 같은 공기압으로 넣었는데 맨 마지막에 넣은 것만 공기압이 정상이라는 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첫째, 촬영하느라 튜브를 늦게 제거해서 그만큼 공기가 많이 빠진 것. 둘째, 단순 측정 오류인 것. 이게 생각보다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측정 오류이길 바라며 초기화를 시켜보았다. 혹시 몰라 PSI로 단위까지 바꿔보았지만 이번엔 더 가관이었다. 촬영하면서 공기를 넣은 운전석 쪽은 36 PSI, 조수석 쪽은 37 PSI, 39 PSI가 뜬다. 나는 귀찮아서 그냥 수정 안 했지만 이렇게 탈 경우 타이어 편맘으로 인해 타이어 수명 및 안전에 악영향 끼칠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은 꼭 잘 맞춰서 타길 바란다. 나도 조만간 수정을 하든가 정비소를 가든가 해서 맞춰야겠다. 오늘은 정비소를 향하고 있다. 잠들어 있던 흑염룡의 날카로운 눈빛이 잠깐 보인 듯해서 점검을 받기 위해서다. 차를 타기 전 씌웠던 자동차 커버를 치운다. 이건 지하주차장 없는 구축 아파트에 사는 서름이다. 차가 더러워지는 건 감수하더라도 눈이 와서 얼어버리면 프레임리스 도어가 얼어서 문이 안 열린다. 이게 진짜 불편한 점이 씌우는 건 익숙해져서 쉽지만 더러워진 자동차 커버를 접어서 봉투에 넣는 과정 중 손과 옷이 더러워진다. 실외 주차하는 분들은 프레임리스 도어 차량을 타지 않길 바란다. 관련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 저번에 주차를 하는데 텅텅 거리는 소리와 함께 충격이 느껴졌다.
바퀴가 굴러가면서 하체 어디인가 드드득 하고 긁히다가 한 번씩 턱 하고 어딘가에 걸리는 느낌. 예전에 한번 이 증상이 나타난 후 문제가 없어서 그냥 뒀었는데 이날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중고 BMW를 구매한 지 약 1년. 드디어 문제가 터지는 건가? 터지려면 K카 보증기간 내에 터지지. 증상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1. 핸들을 왼쪽으로 이빠이 틀고 후진할 때 이 증상이 나타난다. 2. 주행 중 및 전진할 때는 소리가 안 난다. 난생 처음 겪는 증상이라 폭풍 검색을 해보았다. 하체 소리 텅텅, 주차할 때 하체 소음 등등 어떻게 검색해야 할지 막막해서 이것저것 다 검색해보기도 하고 카페에 질문글을 올려보기도 했다. 결론은 등속 조인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리비를 알아보았다. 등속 조인트 성지가 있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부츠만 교환하는데 비용이 12만원 정도라고 한다. 부츠는 위 사진에서 동그라미 쳐진 고무 부분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금액. 월에 아낀 기름값만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 정도면 흑염룡이 아니라 새끼 뱀 정도. 하지만 혹시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긴 했다. 과연 이 증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정비소에 도착을 하고 정비사님에게 증상을 설명했다. 차가 막 득득득 하면서 그 충격음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체 이상이나 해서 영상을 찍어 오긴 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출발하기 때는 안 그랬어요. 좀 간헐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도로상 때문에 그래요. 도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 때문에 툭툭툭툭툭툭 거리는 거예요. 근데 미끌려서. 눈 안 올 때 지하 주차장에서도 그러던데. 그렇죠. 아, 그래요? 왜냐면 바퀴가 다 묻히고 다녔기 때문에 봐봐요. 이게 하체가 유격이 있을 정도로 톡톡톡톡 바퀴가 돌면서 얘를 유격을 못 잡아서 탕탕탕 거린다면 네. 그랬다 안 그랬다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지속적이 돼야지 그런 것들은. 어떤 도로 상태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야 돼. 부품이 망가졌다면. 고객님이 생각하셔도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런 차들이 빈번하게 그런 일들이 계속 와서 다 점검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염화칼슘이 도로나 타이어에 도포가 돼서 네. 알갱이가 소금이 있는 거야. 이게 여기도 지금 염화칼슘이 다 있어요. 없을 때는 아스팔트와 고무와 접지가 딱 되는 그립감이 있으니까 쫙 밀리면서 가는데 염화칼슘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턱턱턱 밀리는 거야. 바퀴는 가려고 그래 뒤에서 밀지. 아, 그래요? 그런 증상들이 겨울철에는 눈이 안 왔고, 눈이 오면 차라리 괜찮지. 눈이 없고 그다음에 다 녹아서 염화칼슘만 알갱이만 남았을 때 미끌리는 거야 이게. 아, 엄청 크던데 소리가. 지하주차장은 더 그러지. 아, 그래요? 에폭시가 깔아져 있기 때문에. 에폭시가 네. 말라있다고 어떤 때는 빨리 가면 턱턱턱턱 거려요. 사륜고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이고, 후륜인데도 그래요. 그렇지. 근데 염화칼슘에 물기까지 있으면 더 심하지 그게. 아. 지하주차장에서는. 아, 저도 전에 탔던 차들에서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그때는 이게 몇 년 전부터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가지고 막 그랬어요. 이게 한 3, 4년 됐어요. 처음에 정비소 다 놀랬었어. 이게 뭐 차가 부서졌나 어떻게. 근데 그게 이제 해마다 그런 증상들을 이제 느끼니까 답변을 해드리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갖다가 테스트를 하면 바퀴를 물을 다 뿌리고 한번 가보시면 금방 느껴지지. 아. 바퀴를 세척을 하고 가면.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속적이라고 그러면 100% 문제가 있죠. 네. 지가 싹 내리면은 다 시꺼져 버리면은 없어지겠지 그런 네. 증상들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결론은 차량 문제가 아닌 타이어 접지가 미끌려서 이런 증상이 생긴 것이라는 거다. 겨울같이 날씨가 추울 때 타이어 접지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일인데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후륜 자동차의 경우 동력축과 조향축이 다르다. 뒷바퀴는 뒤로 움직이려고 하고 앞바퀴는 조향 방향대로 움직이려 한다. 그런데 타이어 접지력이 떨어져서 앞 타이어가 조향 방향이 아닌 힘이 가해지는 뒷방향으로 끌려오며 충격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자동차를 리프트에 띄우기도 전에 빠꾸 먹고 돌아오게 됐다. 어쨌든 큰 문제가 아니라서 다행이었다. 1,700만원 주고 구매한 중고 BMW 420D를 탄 지도 벌써 1년이 되었고 주행거리도 2만 가까이나 탔다. 중고 420D를 탄 후 종종 분수에 맞는 차를 타라는 둥, 조만간 누유 터지고 DPF 막혀서 세워놓기만 할 거라는 둥 많은 악플이 달리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는다. 엔진, 미션, DPF는 굳이 수입차가 아니더라도 터지면 충분히 위협적인 부분들이라 꼭 수입차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이것들이 그렇게 쉽게 고장나지도 않는다. 길을 가다 보면 굉장히 오래된 차들도 문제없이 운행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정말 오래돼서 폐차할 수준인 차량이 아닌
이상 엔진 미션이 터졌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희귀한 일이다. 관리만 꼬박꼬박 잘 해주면 생각보다 내구성이 훨씬 뛰어난 것이 엔진과 오토 미션이다. 그런 희박한 확률이 나에게 터졌다는 건 중고 수입차를 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없었던 것이다. 중고 수입차라고 해서 국산차 대비 고장이 잘 나는 것이 아니다. 엔진 미션 터지면 국산차든 수입차든 좆되는 건 마찬가지이기에 국산차를 탔더라도 폭탄은 폭탄이다. 그 외에는 고장나더라도 사설 수리를 잘만 이용하면 감당 가능한 가격대 내에서 수리를 할 수 있다. 물론 국산차보다 비싼 건 맞다. 차 가격이 비싸니까 당연한 수준이지만 어쩌다 한 번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수리비 때문에 수입차를 못 한다는 건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가 싶다. 특히 BM 디젤의 경우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다. 동급 차량인 국산 후륜, 제네시스 쿠페를 탈 때보다 2배 이상 연비가 잘 나오는데 덕분에 한 달 기름값을 10에서 15만원 가량 절약할 수 있다. 이 돈을 1년만 모아도 100만원 이상 하는 돈인데 아무리 정비비가 비싸졌다고 하더라도 기름값 절약한 금액에서 커버 가능하다. 한 번에 큰 정비 비용이 나가는 것이 심리적으론 더 손해 같다고 느껴지겠지만 결국 조삼모사일 뿐이다. 무엇보다 저렇게 큰 돈이 드는 정비는 진짜 드물게 생기는 일이다. 조만간 중고 BMW를 1년간 타보고 느낀 점과 유지비를 정리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된다. 나는 주공아파트에 살면서 중고 BMW를 타며 카푸어 생활을 하는 유튜버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없다. 강제적으로 실외주차만 하게 되는데 차를 아끼는 사람들에겐 안타까운 환경이다. 아무리 세차를 깨끗하게 해도 금방 더러워지니 세차를 잘 안 하게 된다. 차를 보통 주말에만 타고 평일엔 세워놓으니 더더욱.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주말에 타고 일요일에 세차하고 주차장에 넣어두면 계속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깨끗한 차를 보는 게 기분이 좋아서 1에서 2주에 한 번씩 셀프 세차장에서 1시간에서 2시간씩 세차해주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세차를 하고 주차장에 세워두면 세차된 차를 한 번도 타지 못하고 더러워진 차를 다음 주 주말에 타야 하니 굳이 세차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렇다고 주말 타기 전에 세차하자니 준비하고 나가기도 바쁘다. 그래도 나름 카푸어라 분수에 넘치는 차,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자동 세차를 돌리게 된다. 카푸어는 셀프 세차가 국룰인데 말이다. 그나마도 주유소를 자주 가지 않아서 세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하면 다행인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집 근처에 노터치 자동 세차장이 하나 들어왔다. 어느 순간부터 노터치 세차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자동 세차만큼 편리하게 셀프 세차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 근처에는 노터치 자동 세차장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했었는데 반가운 소식이다. 기존 자동차 애호가들이 자동 세차를 이용하지 않는 건 자동 세차의 브러쉬가 도장면에 미세기스를 생기게 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는 말 그대로 차를 건드리지 않고 수압으로만 세차하는 노터치 자동 세차가 나온 것이다. 자동차는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은데 셀프 세차는 너무 힘들고 손 세차는 너무 비싸서 꺼려지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세차할 수 있다. 자동 세차와 셀프 세차의 장점만 가져온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나는 어차피 족구형 BM 타는 카푸어이기 때문에 굳이 노터치까지 할 필요 없긴 하다. 이미 자동 세차기 들어갔던 몸 몇 번을 더 들어가도 상관없다. 하지만 내가 오토스테이 도봉노원점이 생긴 것을 반기는 건 노터치이기 때문이 아니다. 구독 서비스 때문이다. 오토스테이 한 달 구독권을 구매하면 1회 한정 무제한으로 세차할 수 있다. 거기에 발매트, 에어건, 청소기, 세차 타올 등 세차에 필요한 것들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보통 셀프 세차장 가서 세차하려면 고압수 3에서 4,000원, 폼건 3에서 4,000원, 청소기 1,000원 등등 해서 도합 10,000원 이상은 거뜬히 든다. 구독권 가격은 38,500원이고 매일 한 번씩 세차한다면 회당 1,300원 정도, 주에 2회, 월 8회 세차를 한다면 회당 4,800원 꼴이다. 주에 한 번만 한다고 하더라도 9,600원 꼴로 셀프 세차보다
저렴하다. 셀프 세차보다도 저렴한데 세차용품도 필요 없고 에어컨, 청소기, 발매트 세척까지 무료이니 실질적으로 훨씬 가성비인 셈이다. 나 같은 경우 주말에만 차를 타기 때문에 주말에 차를 타고 나갈 때 한 번, 일요일에 차를 타고 집에 들어오며 한 번, 이렇게 주에 2번 정도 세차를 한다. 이렇게 하면 실외 주차임에도 항상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세차용품 필요 없이 아무 때나 세차 돌려버리고 나오면 돼서 특히 자동 세차라 시간도 얼마 안 걸려서 실외 주차로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준다. 이번 세차는 나의 설득으로 BMW 3GT로 기변한 친구와 함께한다. 너 안 씻고 나왔어? 근데 머리는 멀끔하다. 나 어젯밤에 씻었지. 어제 헬스하고. 근데 머리가 안 뻗쳤네. 머리 숱이 없어지니까 좀 덜 뻗쳐. 그래? 3GT 이놈 볼 때마다 탐난다. 420D와 3GT를 비교하는 영상도 촬영했으니 조만간 올라갈 거다. 두 차량 중 고민이 되는 사람들에겐 도움이 될 거다. 오토스테이 도봉 노원점에서는 노브러쉬와 브러쉬를 선택할 수 있다. 노터치 세차보다 좀 더 강력한 세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브러쉬 세차를 이용하면 된다. 그럼 주유소 자동 세차와 뭐가 달라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노터치도 가능하다라는 컨셉이야. 브러쉬도 되고 노터치도 된다. 근데 브러쉬가 주유소에 있는 거랑 좀 달라. 소프트 브러쉬고 첫 번째 소재가 좀 부드럽고 물을 뿌려주고 브러쉬가 개입하기 때문에 기스가 적어.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선택치를 다 고를 수 있고 다른 지점에는 아예 브러쉬가 없는 것도 있어. 지점마다 좀 달라. 세정력 비교를 위해 나는 노터치 세차를, 친구는 브러쉬 세차를 하기로 한다. 세차 소요시간은 진입부터 탈출까지 약 4분 이내로 자동 세차 치고 제법 시간이 걸린다. 일반 기계 세차보다 오랜 시간을 씻겨주어 노브러쉬로 인한 부족한 세정력을 커버해줄 수 있다. 그만큼 일반 자동 세차 기계 대비 훨씬 비싼 장비를 사용한다고 한다. 확실히 노터치 세차는 브러쉬 세차에 비해 세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근거리에서 고압수를 쏘더라도 실외에서 생긴 찌든 때가 쉽게 벗겨지긴 어렵다. 특히 내 차량은 침엽수 밑에 주차를 해놔서 송진이 떨어져 굳어 있었기 때문에 노터치 세차만으로 완전 깨끗해지긴 어렵다. 만약 노터치만으로 쉽게 벗겨진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문제인 게 수압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독한 화학용품을 썼다는 것이 돼서 자동차에 손상을 가할 위험이 높아진다. 내 차는 얼룩이 조금씩 남아있는 게 보이고 친구 차는 상당히 말끔해졌다. 노터치 세차는 차량을 지하주차장에서 관리하며 자주 세차를 해주는 병적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할 것 같고 나같이 실외주차로 찌든 때가 잘 끼는 차량은 소프트 브러쉬 자동 세차를 이용하는 게 효율적인 듯 하다. 무료로 제공되는 에어건을 이용해 먼저 물기를 최대한 털어준다. 이게 또 오토스테이의 장점이다. 드라잉마저 최대한 도장면에 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셀프 세차장에선 비용을 지불해야 해서 차체 전체를 에어건으로 쏘는 건 부담스러운데 오토스테이는 무료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펑펑 써준다. 그 후 역시 무료로 제공되는 세차 타월로 물기를 닦고 있는 3GT 친구에게 다가가 질문을 해본다. 오토스테이 도봉점 어떤 거 같아? 좋은 거 같아. 근데 인터뷰야 이게? 세차계 약간 글램핑장이다. 캠핑으로 치면. 왜? 내가 준비하여 오지 않아도 여기 다 이런 타월도 있고 이런 걸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그게 좋은 거 같아. 좀 가볍게 와가지고 자동 세차보다 더 깔끔하게 세차할 수 있고. 자주 올 거 같아?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네. 나 귀찮아하잖아 이런 거. 역시 셀프 세차장에선 비용을 지불해야 해서 정말 더러울 때만 사용하는 매트 세척기도 마음 놓고 이용한다. 매트를 다시 깔기 전에 더러운 바닥을 청소기를 이용해 깔끔하게 빨아들인다. 셀프 세차장에선 타임어택 한다고 급급하게 하기 바쁜데 오토스테이는 무료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청소를 해준다. 자동차 디테일링에 관심이 많은 볼보 친구도 참석하여 크롬 광택제를 꼼꼼히 발라주고 있다. 방이 더 죽어 있었는데 금관악기처럼 끝. 이런 데를 살짝 이걸 닦아주면
광이도 난다고. 막 물때 같은 거 껴있었잖아 아까. 닦은 곳이랑 비교해봐. 오, 이걸로 이게 크롬이었네. 크롬의 그 물때를 다 지운 거다. 음. 여기는 막 이런 게 있는데 여긴 다 지워졌지. 확실히 세차를 디테일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때가 엄청 많잖아. 져서 막 세게 문지르는 것도 아니고 살살살 하면 지워지더라고. 하면은 깔끔하다고. 오, 새 거 같아. 이게 원래 이렇게 반짝이는 거였나? 최근엔 내 420D 돌빵을 메꿔주기도 했다. 오토스테이 도봉노원점이 생겼다는 것도 이 친구가 알려준 덕분이었다. 덕분에 새 것처럼 반짝반짝해진 머플러. 별것 아닌데 만족감이 큰 디테일링 작업 같다. 여기가 원래 이렇게 빛나는 곳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진짜 웬만하면 청소하지 않을 엔진룸 내부도 공짜 에어건 덕분에 대강이나마 물기와 먼지를 청소할 수 있었다. 실내 주차하는 입장에서 세차장 쓰기 어떤 거 같아? 근데 이렇게 빡세게 가까이서 찍어야 돼? 확실히 차가 금방 더러진단 말이야, 하루 만에.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픈데 퇴근길에 와가지고 사실 뭐 실외만 돌리면은 뭐 5분도 안 돼서 끝나잖아. 퇴근길에 들려가지고 5분 딱 세차하고 집 가고 이렇게 관리하면은 충분히 효용성이 있는 것 같아. 원래는 이거 무슨 세차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한 달 내내 무제한을 쓸 수 있으니까 자주 올 것 같은데 되게. 우리같이 이제 실외 주차하는 사람도 차를 깨끗하게 탈 수 있다. 친구의 말처럼 셀프 세차를 하고 싶지만 귀찮고 장비도 없는 사람들에게 딱 적합한 글램핑 같은 곳이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했던 세차는 거의 셀프 세차에 가까울 만큼 자동 세차 후 많은 손을 봤다. 실내 세차를 꽤 오래 하지 않았기에 이번엔 이렇게 꼼꼼히 세차했지만 실내가 깨끗할 때는 그냥 자동 세차만 돌리고 바로 나와도 돼서 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오토스테이를 이용하면 좋을지 내가 내부리의 사람들에게 추천드리고 싶다. 첫 번째, 항상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면서도 병적 관리하고 싶은 사람. 차 타고 나갔다가 귀가할 때마다 노터치 세차를 돌려버리면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오염물이 눌러붙을 일이 거의 없으니 이렇게만 해도 차는 항상 깨끗한 컨디션일 것이다. 시간 날 때 드라잉존에서 디테일링 작업하면 셀프 세차 꼬박 다니는 사람들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항상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면서 셀프 세차는 귀찮아하는 사람. 노터치로 그냥 주말에 한 번씩 자동 세차 돌리고 그대로 귀가하면 된다. 재생수가 아닌 순수한 물을 사용해서 굳이 드라잉을 안 하고 자연 증발시키더라도 얼룩이 최소화돼서 크게 지저분해 보이진 않을 거다. 가끔 시간 날 때나 실내 더러워질 때마다 드라잉존에서 실내 세차 한 번씩 해주면 된다. 세 번째, 실외 주차를 주로 하지만 차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은 사람. 먼지가 쌓일 틈 없게 항상 노터치로 자주자주 돌려서 관리해주면 된다. 집에서 나갈 때 한 번, 집으로 들어올 때 한 번, 이렇게 노터치 세차와 구독권이라는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번째, 나처럼 실외 주차를 주로 해야 하고 가성비충의 중고차라서 적당한 선에서 관리하고 싶은 사람. 가장 추천드리는 대상이다. 그냥 소프트 브러쉬 자동 세차에 돌려버리고 드라잉 하지 않고 탄다. 실내 청소를 해야 할 정도로 더러울 때나 가끔 차와 교감하고 싶을 때 그때만 드라잉존 이용하면 된다. 나도 처음 체험 삼아 노터치 세차를 한 후 지금까지 쭉 브러쉬 세차를 이용하고 있다. 어차피 진짜 셀프 세차 변태들이야 항상 셀프 세차장만 갈 거고 세차를 귀찮아하고 돈 쓰기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주유소 세차장만 이용할 거다. 상당수가 차량은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지만 셀프 세차를 꾸준히 하기에는 너무 귀찮은 그런 애매한 중간층인 사람들일 텐데 오토스테이는 그런 나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가 아닌가 싶다. 덕분에 구축 주공아파트에 살아서 실외주차밖에 할 수 없는 나의 BMW를 자주 씻겨주어 깔끔한 상태로 기분 좋게 타고 다닐 수 있어 좋다. 무엇보다 실외주차하면 또 더러워지는데 내가 세차만 하면 비가 오더라. 같은 실외주차 스트레스에도 완전 해방될 수 있어서 더더욱 좋다. 오늘도 자동 세차 조지고 주차했는데 어차피 다음 주에 탈 때 되면 더러워지겠지만 그때 또 가면 된다. 오토스테이 개꿀 가성비 인정이다. 도봉 노원 쪽 사시는 분들 같이 오토스테이에서 세차합시다. 세차를 한다. 붓펜을 칠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물피도주를 당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냥 타고 있다가 드디어 터치업을 하기로 했다. 오늘도 야매 디테일링의 대가인 볼보 차주 친구가 도와주기로 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부드럽게 면을 잡아주는 거야. 연마하는 거지. 안 그러고 페인트를 바르면 울퉁불퉁한 게 그냥 보여. 마치 자갈밭 위에 돗자리 깐다고 등이 편안하지 않듯이 돌을 골라주는 거지. 사포로 매끈매끈해질 때까지. 여기는 매끈해졌고 이제 엣지 부분을 이제 얼추 매끈매끈해졌어. 이제 거친 게 하나도 없잖아. 여기도 까졌네. 여기 아니야? 그래 여기. 아 이거는 여기도 있네. 야매 도색 전문가 같아. 길거리 도색. 낭만이지. 출장 도색. 3만 원이다 공이. 좀 어렵다고. 이 연마가 참 어렵네. 이 아래로는 없지. 그런 거 같아. 악독한 새끼. 생각보다 길게 긁혔다. 그러니까 SUV가 긁었나? 할 수 없구만. 오케이. 오. 좀 매끈매끈하지. 만져봐라. 눈 감고 보면은 어렵겠다. 구별하기. 만져보면 좀 덜 된 데는 덜. 이건 조금 덜 됐어. 펜이 2개 들어있네? 투명 하나, 컬러 하나지. 투명도 붓펜으로 하나 보네? 신기하다. 투명은 스프레이 뿌려도 되는데 그건 범위가 넓을 때고 범위가 좁은데 굳이 스프레이를 많이 뿌릴 필요는 없어. 스프레이를 많이 뿌리면 원도장이 그만큼 많이 가려지고 원도장이 제일 좋은데 손해다 그만큼. 똑같으니 컴파운드를 꺼내서 약간 지금 뿌옇게 된 부분들을 조금은 그냥 완화시켜주는 느낌으로 할 겁니다. 컴파운드 그거 몇 방짜리야? 이거 한 3,000방이 엄청 3,000방? 가느다란 거야. 잔기스 제거용이야. 연마용이라고 하는 물론 연마는 연마지만 엄청 고와. 모드 같아. 여기 이렇게 광범위하게 긁힌 거는 더 손댔다가 미워지니까 그냥 컴파운드가 따로 몇 번 더 하든지 해서 그냥 타고 아예 칠 까져버린 부분만 좀 더 잡아줘. 방이 약해가지고 완전히 잡진 못하는데 하나만 지키는 걸로 합시다. 울피도전 새끼 새해에는 착하게 살길 빌자. 저주하지 말고 그도 우리의 행복을 빌어주길. 씨발. 사실 이렇게 컴파운드가 끼는 면이 하나도 없어야 잘 연마가 된 거긴 하거든. 이건 틈이 있단 거잖아. 요철이 남아있단 거니까. 찐 환자들이 보면 욕대 존나 달 그런 포인트긴 한데 이 택 있는 곳을 쓰면은 차에 기스가 나더라고. 그 택을 그냥 난 떼버려. 타월을 사거나 증정성으로 받으면. 그러면 사포로 멀쩡한 도장면 그은 곳은 기스가 좀 지워지고 이게 두 번째 작업이었고 펜 잡기 전에 마지막 작업이 있다고. 이게 진짜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포인트인데 탈지라는 거 들어봤냐? 탈지? 탈지 분유? 비슷해. 탈지도 이제 지방을 이탈시켰다라는 거잖아. 도장도 똑같아. 컴파운드도 기름이 섞여 있고 하다 보니까 기름이 있는 채로 페인트를 바르면 페인트의 흡착력이 떨어져. 알코올 베이스의 탈지제를 발라서 닦으면 소리가 딱 뽀득뽀득하거든. 들어봐. 별로 뽀득 소리가 안 나네. 여튼 지방을 제거해준다. 냄새는 존나 구리다. 냄새 뭔가 중독성 있어. 중독성? 1분 이상 맡기 싫을 텐데. 지방이 없어진다. 탈지제 전용 스웩도 이렇게 써주면 좋지. 주변에 컴파운드 번지고 이런 건 나중에 페인트 다 마르고 나서 닦어. 어차피 그냥 바로 지워지니까. 탈지까지 끝이 났다. 이제 붓을 잡는 시간이 된 거지. 색소랑 용매가 섞여 있는데 보통은 이제 가만히 두면 침강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흔들어주고 써야 되고 중요한 이쑤시개도 하나 가져왔는데. 페인트에 펄이 들어가 있나? 있어. 필요 이상으로 넓은 범위에 바르는 걸 조심하면서 방울을 담아서 딜이지. 내가 바르면 30초 컷인데? 안돼. 이렇게 발라주면은 아래쪽이 조금 덜 발렸거든. 여기 잘 발렸다. 위에도 잘 발렸어. 원래 세로가 칠하기 쉽더라고. 손의 일부를 도장면에 대고 하는 게 좋아. 띄워놓고 칠하면 제어력이 존나 떨어져. 여기 이건 클리어로 덮어라. 완전 하얗게 뜬 게 아니고 지금 클리어가 금이 가가지고 약간 반투명하게 광이 죽은 거거든. 저건 투명 페인트로 원래 컬러보다 약간 넓게 덮을 거니까 저건 가릴 수 있어. 오, 내가 붓펜은 숨은 곳으로 나갈 정도다. 레알이야. 이 정도면 돈 받고 해야 되겠다. 붓펜 20고 하자. 죽었어. 나머지는 그냥 나중에 닦아도 닦여. 이렇게 다 닦이니까 지금 오케이, 닦으려다가 괜히 먼지 나니까. 클리어 칠하는 노하우를 알려줄게. 클리어는 컬러보다 훨씬 쉬운데 이걸 알고 있으면 너가 내일 오전쯤 다 마르니까 혼자 할 수도 있을 거거든. 봐봐. 지금 보면은 약간 광이 죽은 데가 있어. 근처로 해서 사포 자국이 다 안 지워진 거야. 여기 말고 이 칠한 데 주위로. 거기까지 클리어로 덮는다고 생각해야 돼. 도장이 이렇게 있고 하얀 곳에 컬러를 이렇게 채운 건데 컬러랑 원도장 사이에 그 간극을 클리어로 덮어줘야 안으로 물이 안 들어가서 나중에 도장이 안 떠. 그래서 클리어는 넓게 씌워주는 거야. 이 컬러보다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자면 뭐 여기 타이어에 발라도 되지 않아? 타이어에 바르면 붓이 더러워져. 깨끗한 거에 발라야 되고. 이 QR코드 네모 모양을 내가 컬러를 칠해놨어. 아까 말한 걸 그냥
손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지만 처음엔 이렇게 하고 약간 털어줘. 너무 뚝뚝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너무 바짝 털어도 안 되고 자, 약간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한 대로 손을 거치를 해. 도장면 이렇게 대야 돼. 끈 채로 하면 어려워. 대고 검은색보다는 약간 넓은 이 정도 마진을 두고 얇게 칠해. 이렇게. 모서리 먼저? 상관없어. 난 보통 모서리부터 칠해. 이런 식으로. 그럼 다 떨어졌다 싶으면은 다시 찝어서 이렇게 테두리 다 칠했으면은 뭐 이렇게 내부도 칠해주고. 근데 칠할 때 너무 압력을 많이 줘서 이렇게 막 문지르면은 이게 완벽하게 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용매야. 이거에 색소를 탄 게 칼라 페인트란 말이야. 반대로 말하면 이게 저걸 녹여. 그러니까 살살 칠해야 돼. 그러니까 종이니까 그냥 막 문댄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압력을 주면 안 돼. 오케이. 그리고 너무 두껍게 칠하면 안 돼. 덮였다 싶으면 안 칠해도 돼. 그러니까 안 덮인 면이 없게만 칼라보다 약간 넓게 도포하면 끝이야. 사실 칼라까지가 90% 작업량이고 이건 10%밖에 안 되거든. 이거 칠하고 한 5시간 6시간 말리면 주행해도 돼. 오케이. 그러니까 내일 한 오전 9시 10시 이때 내려와서 말랐는지 살짝 만져보고 말랐을 거야. 그러면 이거 열어서 슥슥 여기 하나 둘 셋 넷 찌어 바르고 집에 가서 뭐 떡국을 먹든 낮잠 자든 오케이. 좀 하고 한 오후 3, 4시쯤에 오케이. 이거 칠한데 티가 안 나가지고 어디에 칠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당연 티나긴 한다. 훨씬 티가 덜 난다. 터치업의 한계를 감안하면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다. Tomorrow. 친구가 알려준 대로 투명 붓펜을 칠한다. 도색 부분보다 좀 더 넓게 펴발랐다. 많이 어설프긴 한데 컴파운드 자국 닦아내면 괜찮을 듯하다. 6 hours later. 컴파운드 자국을 닦아내는 중이다. 제법 멀끔하게 티가 많이 안 난다. 3 weeks later. 하늘색이 뭐 붙어있나? 실내 주차해가지고 먼지 붙었나봐. 아 이거 전조가 다 안 됐었나 보다. 뭘까? 아 여기 내가 칠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됐네. 이게 뭐지? 먼지 붙은 것 같아. 아 먼지라기엔 색깔이 좀 퍼런데? 송진인가봐 송진. 내가 그 위에 소나무 있었거든. 며칠 뒤 확인하니 제법 티 안 난다. 투명이 울퉁불퉁하게 발린 게 아쉽다. 친구가 해준 곳은 진짜 잘 안 보인다. 투명을 좀만 더 잘 발랐으면 훨씬 티 안 났을 듯 하다. 여긴 눈으로 보는 게 더 티 안 날 정도다. 멀리서 보면 진짜 안 보인다. 23년 1월 28일 케이카 위클리 특가를 이용해 40대 여성 1인 신조 보증 끝난 중고 BMW 420D 그랑쿠페를 구매했다. 위클리 특가는 장기간 팔리지 않아 케이카에서 빨리 털어내려는 차량들을 할인하는 서비스다. 40대 여성 1인 신조를 샀다고 하니까 댓글로 무자비한 폭격이 이어졌다. 안 그래도 중고 수입차는 폭탄이라는 인식이 많은데 거기에 장기간 안 팔린 매물, 요즘 오지게 까이는 디젤, 중고차 유튜버들이 말해서 어느새 인터넷에 진리처럼 굳어버린 여성차주 차량은 걸러라 까지 위반했으니 이 차는 폭탄에 폭탄을 얹은 핵폭탄이어야 할 것이다. 이 차량이 정말 핵폭탄일지 1년 동안 들었던 모든 유지비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개하는 사람은 전무후무할 거다. 중고 수입차 유지비가 도대체 얼마나 드는데 하는 사람들에게 대략적인 금액이 아닌 1000원 단위까지 확실한 금액을 알려주겠다. 이 영상을 본 사람은 플러스 알파 할 거 없이 내 영상에 나온 금액을 예산으로 잡아도 될 정도니 진짜 찐 중고 수입차 유지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전에 앞서 내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 이 차량의 구매 당시의 키로수와 가격, 구대 비용을 말씀드리겠다. 마침 작년부터 내가 가계부를 써서 톨비나 주차비 등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공개를 할 거고 맨 마지막에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를 따로 요약해서 보기 편하게 해드리겠다. 구매 및 구대 비용. 이 차량은 16년 10월식이고 구매 당시 키로수는 9.5만 km 정도였다. 케이카에서 2,050만원에 판매하던 걸 위클리 특가에서 300만원 할인해서 1,750만원에 구매하였고 거기에 69만원 상당의 케이카 워런티 3개월까지 끼워주었다. 3개월과 6개월 차이가 20만원밖에 나지 않아 20만원 추가해서 워런티를 6개월로 연장하였다. 결국 구매하는 데 든 비용은 차량가액 1,750만원, 워런티 3개월 추가 20만원, 매도비 및 취등록세 147만 5천원, 도합 1,917만 5천원이다. 여기에 취등록세는 보통 환급을 받기 때문에 16만 4천원의 환급금을 제외하면 차량 구매하는 데 든 총 비용은 1,901만원 정도다. 이 비용을 유지비에 포함시키진 않을 텐데 그 이유는 국산차든 수입차든 차량을 구매하면 동일하게 드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유지 1개월 차, 차량을 구매하고 필요한 초기 세팅을 했다. 자동차 시거잭, 블랙박스 구매 및 설치, 자동차 키케이스 등 아이템을 구매했다.
블랙박스는 중고차 사면 보통 안 사도 되는데 내가 구매한 차량은 고장나 있어서 새로 구매했다. 아이템 구매에 총 21만 3천원. 앞으로 함께 잘 달려주자고 불스원샷 좀 사주고 목욕탕도 들러서 4만 4천원. 처음 샀다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니기 시작하며 톨비 2만 8천원. 싸돌아다녔으면 주차해야지 8,700원. 싸돌아다닌 만큼 기름도 많이 넣어서 17만 5천원. 보험은 주행거리에 따라 지불하는 캐롯 퍼마일을 사용하여 6만원. 성능보증보험을 받기 위한 정밀점검 비용 5만원. 보증수리를 받으며 오일류도 교체하기 위해 엔진오일 교체 세트, 미션오일, 워셔액 구매하는데 17만원, 유지 1개월 차에 도합 74만원이 들었다. 유류비, 보험비, 정비비 등 필수 유지 비용은 45만 4천원, 세차비, 주차비, 톨비, 아이템비 등 기타 유지 비용은 29만 3천원이다. 유지 2개월 차, 디퍼런셜 누유 및 산소 센서를 수리했다.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수리 비용은 0원이다. 그냥 돈 주고 수리했으면 약 100만원가량 들었다. 동시에 엔진, 미션오일을 교환했다. 지난달에 구매했던 부품에 추가로 미션오일 팬 8만원을 구매했고 공인비로 10만원이 지출되었다. 아껴주기 위해 엔진 코팅제도 2만원 주고 구매해서 넣어주었다. 자세한 건 이전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자동차 킥케이스를 하나 더 추가 구매하는데 1만원 정도, 세차하는데 12,000원, 차 사서 신나게 싸다니느라 톨비는 39,900원, 주차는 얼마 안 했는지 2,000원, 기름은 저번 달 넣어둔 걸 많이 써서 53,000원, 자동차 보험은 7만원, 유지 2개월 차에 도합 38만원이 들었다. 유류비, 보험비, 정비비 등 필수 유지 비용은 30만원, 세차비, 주차비, 톨비, 아이템비 등 기타 유지 비용은 75,000원, 유지 3개월 차. 차 가져와서 초기 세팅도 다 했겠다. 3개월 차부터 진짜 현실 유지비라고 보면 된다. 특별히 들어간 비용 없이 잘 타고 다녔다. 다만 연비도 좋고 차도 재미있으니 아이오닉 탈 때보다도 키로수가 더 늘어나서 여전히 주행 관련 비용이 많이 나오긴 했다. 톨비 39,900원, 주차비 3,000원, 주유 92,000원, 보험은 새로 갱신해서 월 요금 더하기 갱신 비용까지 106,000원, 세차비에 5,000원, 주차비에 3,000원, 유지 3개월 차에 도합 236,000원 들었다. 필수 유지 비용은 20만원, 기타 유지 비용은 39,000원, 유지 4개월 차. 이달은 에어컨 필터를 갈아주었다. 부품가는 9,500원이고 교체는 셀프로 진행했다. 자세한 건 이전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주유비는 13만 4천원, 보험료는 4만 7천원, 톨비는 3만 9천원, 주차비는 4,500원, 4개월 차 도합 23만 5천원, 필수 유지 비용 19만원, 기타 유지 비용 4만 5천원이 들었다. 유지 5개월 차. 전주로 놀러 갔다 와서 톨비가 좀 많이 나온 것 빼곤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 대신 자동차세를 3개월 할부로 내게 되었다. 주유비 10만 5천원, 보험료 6만 8천원, 자동차세 할부 5만 4천원, 톨비 5만 7천원, 주차비 6천원, 세차비 3천원, 5개월 차 도합 29만 3천원, 필수 유지비용 22만 7천원, 기타 유지비용 6만 6천원이 들었다. 유지 6개월 차. 이달은 불스원에서 아이템들 세일해서 그것들 좀 구매하느라 돈을 썼다. 용품 구매에 2만 5천원, BMW 차량 부품 중 서비스 잭포인트와 락볼트를 교체하기 위해 부품을 구매했다. 1만 5천원, 세금 3개월 할부 2배차로 5만 4천원, 주유비 13만원, 보험료 6만 6천원, 톨비 4만 1천원, 주차비 2만 2천원. 지금 정리하면서 느끼는 건데 나 톨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다. 6개월 차 총 소비 금액은 35만 4천원, 필수 유지 비용은 26만 5천원, 기타 유지 비용은 8만 9천원 들었다. 유지 7개월 차. 락볼트 부품을 추가 구매하느라 2만 700원을 사용했다. 세금 마지막 할부로 5만 4천원 지불, 주유에 16만원, 보험에 7만 6천원 지불, 세차비 5천원, 톨비 5만 8천원, 주차비 1만 1천원이다. 7개월 차 총 유지 비용은 38만 5천원, 필수 유지 비용은 31만 1천원, 기타 유지 비용은 7만 4천원이다. 유지 8개월 차. 보증수리 맡길 때 처음으로 엔진오일 교환한 후 약 6개월 만에 엔진오일 교환 타이밍이 되었다. 근데 실수로 엔진오일을 한 개 더 주문해서 오일비에 택배비까지 추가 지출되었다. 거기에 비싼 연료 필터까지 구매했다. 이전에 구매해뒀던 서비스 잭포인트, 락볼트 교환 등까지 한꺼번에 진행하여 엔진오일 교환, 연료 필터 교환, 타이어 위치 교환 등 5종을 정비하였고 총 17만 6천원이 들었다. 주유비는 9만 2천원, 보험료는 8만 2천원, 톨비는 1만 9천원, 주차비는 1만 3천원, 8개월 차 총 유지 비용은 38만 2천원, 필수 유지 비용은 35만원, 기타 유지 비용은 3만 2천원이 들었다. 9개월 차. 브레이크액 교환 알림음이 떠서 브레이크액을 구매했다. 혹시 부족할까봐 2통을 구매했는데 굳이 왜 이렇게 구매했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두고두고 써야지. 2만 2천원.
주유비에 99,000원, 보험료에 65,000원, 톨비에 26,000원, 세차비에 5,000원, 주차비에 1,000원, 8개월차 총 유지비는 217,000원, 필수 유지비는 185,000원, 기타 유지비는 32,000원 소비했다. 10개월 차. 10개월 차에는 장거리를 많이 뛰었는데 운전을 내가 하는 대신 기름값을 정산받아서 기름값 세이브가 많이 됐다. 주유비 52,000원, 보험료 61,000원, 톨비 55,000원, 주차비 14,000원, 세차비 2,000원, 10개월 차 총 합계 18만원, 필수 유지비는 113,000원, 기타 유지비는 7만원이다. 11개월 차. 특별한 일은 없었고 불스 원샷 할인하길래 1+1으로 구매했다. 사놓고 아직까지 안 쓰는 중. 이제 써야지. 21,000원, 주유에 107,000원, 보험에 8만원, 하반기 자동차세 3개월 할부로 6만원, 톨비 23,000원, 주차비 9,000원, 세차비 2,000원, 11개월 차 유지비 도합 302,000원, 필수 유지비 247,000원, 기타 유지비 55,000원, 대망의 12개월 차,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자동차세 잔금 12만원, 주유비 43,000원, 보험 54,000원, 톨비 19,000원, 세차비 1,500원, 주차비 1,500원, 12개월 차 유지비 합계는 24만원이다. 필수 유지비는 218,000원, 기타 유지비는 22,000원. 1년간 총 유지비 계산. 차를 구매하고 들어간 1년간 총 유지 비용은 357만 3천원이다. 월 평균 유지 비용은 30만원. 이 비용은 굳이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에 따라 편차가 큰 아이템류나 주차비, 톨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다. 연간 주행거리는 1.9만 킬로, 보험은 만 30세 이상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다. 나이나 주행거리에 따라서 이 유지비보다 적게 나올 수도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보험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탈 걸 예상 못하고 캐롯으로 가입해서 다른 보험사보다 몇만원 더 지불해버렸다.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은 유류비로 1년간 115만원을 지불했다. 보험료는 75만원, 가장 궁금해할 정비비는 고작 41만 6천원이 들었다. 물론 내 차량은 폭탄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유지 비용이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만약 폭탄이 터졌다면 내가 차를 3년 탄다고 가정했을 때 경정비가 아닌 보장으로 인한 수리비 360만원 정도가 추가 지출되면 폭탄 터졌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럼 월 유지비 10만원만 추가하면 된다. 즉 한 달에 차량에 40만원을 꾸준히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증 끝난 중고 BMW 정도는 뭐라도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할부로 구매한다면 할부에 대한 이자 금액 정도만 플러스하면 된다. 차량 가격은 유지비가 아닌 어차피 내야 하는 금액이므로 유지비에 포함하면 안 된다. 여기서 유지하는데 필수 비용이 아닌 기타 유지 비용 86만원을 빼면 실제 차량 유지 비용이 계산된다. 톨비나 주차비는 사실 차량 유지비라기보단 교통비, 여가비 정도로 보는 게 합당하니까. 정비비, 유류비, 보험료, 세금 등이 포함된 1년간의 필수 유지 비용은 271만원으로 월 평균 22만 6천원 꼴이다. 월 20에서 30만원 정도의 지출이 분명 적은 비용은 아니긴 하다. 근데 국산 어떤 차량을 몰더라도 이 정도 비용은 충분히 나온다. 아니, 하이브리드나 디젤이 아닌 가솔린 차량을 탄다면 오히려 비싼 유류비 때문에 유지비가 훨씬 더 나올 수도 있다. 아직 1년 정도밖에 운용을 해보지 않아서 당장 어쩐다 저쩐다 말하긴 어렵지만 지금까지는 중고, 여성차주, 디젤, 수입차라는 자동차 업계의 폭탄 4종 세트를 안고 있는 차량의 유지비는 이것저것 사소한 거 다 더해도 월 30만원 수준이다. 이걸 폭탄으로 생각하고 무시하든 생각보다 타볼만 한데 하고 구매를 하든 그것은 각자의 자유다. 이 영상이 중고 수입차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 그리고 유지비가 얼마나 들지 감이 오지 않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중고 수입차 유지기에 대한 영상을 꾸준히 올릴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상태 좋은 차량을 구매했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공개할 예정이다. 내 채널을 구독하면 이런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사람들이 감가 때려맞아 매우 저렴해진 중고 수입차를 아무리 추천해도 구매하지 못하는 이유는 유지비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국산차보다 너무 많이 들면 어떡하지? 폭탄 터지면 어떡하지? 그런 분들을 위해 내가 직접 보증 끝난 중고 수입차를 구매해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마루타가 되어드리고 있다. 불안하신 분들은 내가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다. 오늘은 중고 수입차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려 한다. 보증 끝난 수입차가 정말 폭탄일지 궁금해서 구매했던 BMW 420D 그랑쿠페를 유지한 지 벌써 1년이 넘어간다. 여느 때처럼 운전하고 있는데 뒷브레이크 패드 경고등이 떴다. BMW는 브레이크 패드와 함께 센서를 장착한다.
패드가 닳아 얇아지면 브레이크 센서가 끊어져 경고등을 띄우는 방식이다. BMW의 정비주기 알림이 뜬 후 얼마 뒤에 경고등이 떴다. 정비주기 알림이 어느 정도는 정확한 것 같다. 구매한 브레이크 패드는 하겐 제품이다. 수소몰에서 25,200원에 구매했다. 하겐은 국내 기업인 상신브레이크에서 만든 수입차 전용 브랜드이다. 국산차를 탈 때도 하드론 패드를 이용했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겠다. 굳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살짝 밀린다는 카페 후기가 있어 TRW 제품과 고민했지만 가격 차이가 43,600원이나 나기 때문에 가성비충인 나는 고심 끝에 전자를 선택했다. BMW 타면서 순정은 안 쓰더라도 브렘보나 TRW는 써야지 뭔 국산 패드냐 하고 욕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 난 가성비충이니까. 어차피 고출력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국산 패드로도 충분하다 생각한다. 수입차라고 더 잘 안 멈추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국산차도 잘 멈출 수 있으면 수입차도 잘 멈출 수 있다. 소재는 세라믹이다. BMW 순정 패드는 세미메탈이라 제동력이 좋은 대신 분진이 매우 많다. 반면 세라믹 패드는 분진이 거의 없고 조용한 대신 제동력에서 조금 손해를 본다. 어차피 서킷 갈 거 아니고 공도에서 과격하게 운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고성능 브레이크 패드까지 필요하지 않았다. 공도에서의 제동력은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과 차간거리 유지하는 방어 운전이 더 중요하다. 추가로 9,900원의 브레이크 패드 센서까지 구매해서 총 비용은 35,100원. 패드 10만원 안쪽으로 못 간다는 분들은 이 영상 보고 따라하시면 되겠다.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할 겸해서 정비 주기가 도래한 다른 것들도 정비하기로 한다. 이건 브레이크 액이다. 흔히 브레이크 오일이라고 많이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플루이드, 즉 액이다. 브랜드는 TRW고 파트존에서 1,900원에 구매했다. 순정 브레이크액 17,500원 대비 꽤 저렴하다. 브레이크액 교환 주기가 따로 있지만 그냥 압력을 밀어내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수분 함량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건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교환 주기에 맞추거나 브레이크 패드 교환할 때 같이 교환해주면 좋다. 수분 체크를 주기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알리에서 브레이크액 수분 테스트기를 구매해서 쓰면 된다. 나도 구매했는데 어디다 박아둬서 찾을 수 없어 테스트는 못 해봤고 그냥 같이 교환하기로 했다. 다음은 디퍼런셜 오일이다. 라베놀 VSG 75W90이며 22,000원 주고 구매했다. 그냥 규격만 맞춰 교환하면 되는데 이 제품을 사람들이 많이 쓰길래 나도 선택했다. 차이를 잘 모를 땐 남들이 많이 사는 거 따라 사면 평타는 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엔진 오일이다. 하겐 브레이크 패드를 구매한 수소몰의 자체 브랜드 퀀텀 LS5W30 엔진 오일이다. 보다시피 롱라이프 공사 인증 규격을 만족하는 오일이다. 1리터에 1,500원, 420D에 필요한 용량인 5리터에 52,500원이다. 원래 내가 사용했던 건 6리터에 23,000원 정도 하는 S오일 세븐골드 9 C2N C3 제품이었다. 그런데 어쩌다 내가 퀀텀 오일을 사용하게 됐을까? 바로 수소몰에서 제품 협찬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원래 수소몰은 가성비 수입차 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라 애용했던 곳인데 이번에 엔진 오일 교환 세트까지 협찬해주셔서 앞으로 더더욱 애용할 예정이다. 퀀텀 오일은 인상 깊었던 게 위와 같이 투명하게 실험 결과를 공개한다. 오일 알못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저 수치가 어떻게 좋은지 나쁜지 구분하기 어렵지만 저렇게 공개했다는 건 자신이 있다는 뜻. 제품과 같이 보내주는 엔진오일 스펙 부분도 굉장히 투명해서 놀랍다. 스펙을 투명하게 공개한 일본 자동차 기업의 엔진오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 마찬가지로 같이 협찬받은 TTF 오일 필터와 에어필터다. TTF 역시 수소몰의 자체 브랜드이다. 에어필터 가격은 11,400원으로 순정급 필터로 알려져 있는 만필터 대비 무려 16,000원가량이나 저렴하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좀 걱정하긴 했는데 에어필터를 까보니 묵직하고 두툼하고 마감이 깔끔한 게 싼마이 제품 같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싸구려 제품 특유의 속이 텅 빈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일 필터는 9,500원으로 역시 만필터 제품에 비해 7,800원이나 저렴하다. 오일 필터는 중요한 건데 이런 제품을 써도 돼요? 라고 물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누구나 집에 장식용으로 하나씩 두고 있는 만 오일 필터를 가져와 겉보기 비교를 해보겠다. 가격 차이가 거의 2배는 나는데 패키지 소재 차이가 좀 크다. 만필터가 아니라 TTF 것이 훨씬 좋다. 박스가 짱짱하고 튼튼하다. 가성비충인 내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많이 구매해보면서
보면서 느끼는 점이 구성품이 부실한 제품들은 패키지도 부실하다는 것이다. 패키지가 부실하다고 구성품이 부실할 순 없지만 그 반대는 거의 100이면 100 다 그랬다. 근데 TTF 제품은 패키지가 짱짱해서 생각보다 좀 놀랐다. 박스를 까보니 여기서도 패키지 차이가 존재했다. TTF는 비닐에 부품들이 깔끔하게 담겨있는 반면 만필터 제품은 그냥 박스 안에 띡 들어있다. 관리 잘 못하면 필터에 손상이 가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필터 알못이기 때문에 눈으로만 봤을 때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긴 어렵지만 느낌으로는 마감, 무게감 등등 TTF가 밀릴 게 전혀 없었다. 아니 오히려 좀 더 나아 보이기까지 하다. 만필터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TTF 필터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기대 이상의 퀄리티에 놀랐다. TTF 오일 필터는 엔진 오일처럼 이렇게 실험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했다. 하지만 만필터는 아무리 찾아봐도 저렇게 공개한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실험 결과와 숫자로 변태같이 공개하는 브랜드들은 믿음이 갈 수밖에 없다. 설령 당장은 스펙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나 피드백, 개선 제안도 합리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이걸 만든 사람은 쌉티가 아닐까? 그래서 TTF일지도. 이 새끼 협찬받아서 이렇게 빨아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브랜드로부터 엔진 오일 5통, 에어필터, 오일 필터까지 이렇게 물건만 단순히 협찬받았으며 돈은 물론 어떠한 가이드도 받지 않았다. 저렇게 다 해봤자 7만원 돈인데 그 돈으로 이득 취하겠다고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진 않는다. 설령 돈을 받더라도 내가 거짓말을 해야 한다면 그런 광고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전에 사놓고 집에서 굴러다니던 불스원 엔진 코팅제까지 챙겨준다. 이렇게 오늘 교환할 모든 부품들을 모아보았다. 총 비용은 택배비와 엔진 코팅제 비용 제외하면 약 14만원 정도. 이것들을 잘 챙겨서 정비소로 향한다. 시동을 켜니 떨떨떨떨떨떨 거리는 디젤 엔진음이 날 반긴다. 누구는 뒷다리라고 비하하지만 가솔린, 하브, 전기, 디젤을 다 타본 입장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게 디젤 엔진이라 생각한다. 난 예민한 성격이라 소음에 되게 민감한 편인데 디젤 엔진 털털거리는 소리는 참 정겹게 느껴지고 전혀 불편함이 없다. 거기에 연비까지 좋으니 굳이 디젤을 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엔진오일 교환을 할 때가 돼서 그런지 평소보다 진동이 좀 더 올라온 느낌이다. 이전에 엔진오일을 교환한 지 약 8에서 9,000km 정도 탄 후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엔진오일 교환이다. 처음 차를 구매하고 보증수리 받을 겸해서 미션 오일이랑 같이 갈아주느라 한 번, 연료 필터 교환하는 김에 점검도 받을 겸해서 2번, 그리고 오늘 브레이크 패드 교환하는 김에 3번. 워낙 인기가 많은 정비소라 평일 오전에 갔는데도 1시간 반이나 대기한 후에 리프트에 차가 올라갔다. 결국 3시간 만에 모든 작업이 끝났다. 엔진 오일, 디퍼 오일,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액 다 해서 10만원. 시간과 돈을 맞바꾼다. 정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겸 테스트 주행을 해본다. 하겐 브레이크 패드가 밀린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난다. 아니 오히려 바꿨다는 거 말 안 해줬으면 모를 정도. 뒷브레이크 패드라 체감이 훨씬 덜 오는 거일 수도 있다. 애초에 공도라서 그다지 속력이 높지 않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다음에 앞브레이크 패드 교환하고 다시 후기 올려보겠다. 놀라운 건 엔진 상태였는데 좋은 오일을 써서 그런지 확실히 냉간 시동이나 스탑앤고 상황에서 시동이 부드럽게 걸린다. 이전에 하고 좀 건조한 소리와 함께 시동이 걸렸다면 엔진 오일을 교환한 후에는 브롱 하고 촉촉한 소리와 함께 상대적으로 적은 진동으로 시동이 걸린다. 정리하자면 오늘 교환한 건 엔진 오일 세트, 디퍼런셜 오일, 뒷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에까지 4종이며 부품값 14만원, 공인비 10만원, 도합 25만원이 들었다. 엔진 오일 세트는 협찬받은 거니까 실소요 비용은 17만원 정도. 센터에서 엔진 오일 교환하면 그것만 24만원이 든다. 엔진 오일 하나 교환할 돈으로 4가지를 해치워버린 것이다. 수입차도 조금만 신경 쓴다면 큰 무리 없이 유지할 수 있다. 수소몰에서는 오늘 내가 사용한 퀀텀 오일이나 TTF 필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수입차 부품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차량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 BMW 센터에서 무상 점검을 해준다고 해서 의정부 코오롱 센터로 향한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타다가 16년식 9만 킬로
중고 BMW 420D를 구매한 지 1년이 넘었다. 현재 키로수는 11만 6천 키로, 즉 거의 12만 키로에 육박한다. 10만 키로는 자동차에서 심리적 허들이 있는 의미 있는 숫자다. 많이 굴린 차라는 기준이 10만 키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키로수가 넘어가면 구매를 꺼려한다. 10만 키로가 넘어가면 차가 낡아서 여러 군데 돈 들어갈 일이 많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10만이 넘어가면 중고차 가격대가 확확 깎이는 걸 체감할 수 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예전 채널명은 중고왕 김지금이었다. 그만큼 나는 중고 빠돌이다. 새 것을 사더라도 어차피 중고품이 되고 내가 구매한 중고품도 언젠간 새 것이었다. 새 걸 사도 오래되면 내구성이 떨어져 수리비가 나온다. 중고품으로 팔렸다고 해서 갑자기 날 팔아버린 주인님 나빠! 삐뚤어질 거야! 하면서 내구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다. 많은 사람들은 중고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그만큼 중고품에 대한 수요가 적어진다. 결국 적정 수요 대비 실제 수요가 낮아 중고품은 신품에 비해 저평가를 받아 가성비가 좋을 수밖에 없다. 물론 특정 제품군들은 예외도 있다. 이 덕분에 중고품을 구매하면 같은 물건을 쓰더라도 훨씬 경제적이고 신제품이라면 내가 구매하기 부담되는 것도 한번 써볼 수 있게 된다. 내가 중고빠돌이가 된 사연은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 궁금한 분들은 위 링크를 눌러 시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아무튼 20년 정도 꾸준히 중고품을 사오면서 느낀 점은 물건은 생각보다 쉽게 고장나지 않는다였다. 재작년에 독립하면서 당근으로 몇 가지 물건을 샀는데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주고 구매한 전자레인지는 누렇게 변색이 될 만큼 오래됐으나 여전히 잘 작동한다. 역시 당근에서 50,000원 주고 구매한 40인치 TV는 거치대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여전히 쓸만하고 전혀 문제도 없다. 인터넷 TV를 사용하는 덕분에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등 안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중고 제품들이 쓸만하니 굳이 새 제품을 구매할 이유가 없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중고차를 몇 대 사보고 직접 유지보수 해보고 중고차를 구매한 지인들이 타는 것, 인터넷에서 실제로 중고차를 구매해서 운용하는 사람들의 경험기,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자동차,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의 경험담 등등을 종합해봤을 때 내린 결론은 관리만 잘해주면 자동차는 쉽게 고장나지 않는다였다. 물론 소소한 부분들은 고장날 수도 있겠지만 고장나면 진짜 좆된다는 엔진, 미션은 잘 관리했다는 전제하에 고장이 난 것을 본 적이 없다. 신차 결함으로 보증수리 들어가는 경우는 물론 있지만 그건 중고차와는 별개의 문제고 보증수리 기간 내에 다 처리되니까 논외인 부분이다. 중고차를 잘 고를 눈도 있고 저렴하게 유지하는 방법도 알고 있으니 이제 중고 수입차도 유지해볼 법 하겠다 싶었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 해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건 당연히 두려움을 동반한다. 나도 무작정 확신만을 갖고 구매한 것이 아니라는 거다. 그래도 난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 수입차를 유지하는 과정이 콘텐츠가 될 수 있고 여차해서 문제 터지면 그건 나름대로의 유튜브 각이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결정했다. 내가 중고 수입차를 구매하면서 느낀 점들을 공유해주면 나처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내 영상을 보고 중고 수입차를 구매했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분들이 댓글 남겨주면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다. BMW 포오롱 의정부 서비스 센터에 도착했다. 이곳이 안마의자도 있고 대기 공간이 넓어서 재차 이곳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날따라 사람이 많았고 안마의자는 만져보지도 못했다. 제법 대기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서 노트북을 챙겨왔다. 일을 하면서 점검이 완료되길 기다린다. 기다리는 김에 몇 마디 더 해보자면 중고 BMW 420D를 1년 넘게 타면서 상당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이 만족감은 이전 국산차가 줬던 부분적인 만족감과는 다른 종합적인 만족감이었다. 물론 여러 대의 차를 운용해보면서 내 취향을 적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점도 있겠지만 가격, 디자인, 트렁크, 브랜드 가치, 운전의 재미, 연비 등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차라고 생각이 든다. 내가 원래 BMW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돼지코 키드니 그릴도 그렇고 길에서 운전 족같이 하는 것도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운전의 재미니 50대 50 무게배분이니 일상주행엔 하등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 전기차 시대가 되면 더 이상 그릴이 필요 없게 되고 BMW의 상징인 키드니 그릴이 퇴화하여 브랜드 정체성이 약화되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까지 생각한 적이 있다. 내 조건에 맞는 차가 420D 그랑 쿠페밖에 없었던지라 이걸 구매하긴 했지만 그닥 큰 기대감은 없었다. 그것에 대한 반작용일까?
차는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만족스러웠고 나는 중고 BM 빠돌이가 되어버렸다. 처음 좌회전을 할 때 진짜 다른 차랑 다르다 라는 느낌이 팍 들었다. BMW 타본 사람들은 공감할 거다. 숫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 느낌. 최근 중고 수입차 탄다고 악플이 많이 달리는데 타보고 취향에 안 맞아서 욕하는 분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안 타본 분들은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다. 어느새 점검은 마무리되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차는 깨끗하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 16년식 11만 6천 킬로다. 벌써 8년이나 된 오래된 차다. 구매 후부터 K카 워런티로 수리할 거 있나 여러 번 체크를 해봤지만 발견할 수 없었다. 심지어 댓글로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40대 여성 1인 신조 차량인데 구매 후 지금까지 정비한 내역을 정리하자면 디퍼런셜 누유 1회,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으로 0원, 산소 센서 교환, 역시 보증보험으로 0원, 엔진오일 교환 3회, 약 8만원씩 3회에서 24만원, 에어필터 교환 2회, 부품값 5만원, 미션오일 교환 1회, 약 23만원, 디퍼런셜 오일 교환 1회, 약 5만원, 뒷브레이크 패드 교환 1회, 약 6만원, 이것저것 다 해서 도합 63만원이다. 최근에 엔진오일, 디퍼오일,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해서 이전 영상 대비 정비비가 늘었다. 1년 넘게 유지했는데 솔직히 국산차 탄다고 이 정도 금액이 안 들까? 심지어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는 빵원이다. 더 디테일한 중고 420D 유지비는 위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좀 더 타봐야 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사실 인디언 기우제와 다를 바가 없다.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를 하면 100% 확률이 되듯이 폭탄 터질 때까지 기도하면 이 차도 폭탄이 터질 확률이 100%겠지. 언젠가 이 차량도 고장나는 부분이 생길 거고 그에 맞춰 수리비도 나갈 수 있다. 근데 몇 년 타고 그 정도 수리비는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신차값이 얼만데 몇 년에 한 번씩 몇백만원 수리비가 나간다고 쳐도 월 10만원 정도만 따로 저축해두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국산차가 고장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수리비가 공짜인 것도 아니다. 중고 수입차가 폭탄이라는 이미지가 생긴 건 대표성 휴리스틱이 아닌가 한다. 대표성 휴리스틱은 어떤 집합 내에 부분적인 표본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모든 수입차의 고장 빈도와 고장 시 실질 수리비에 대한 통계가 전혀 없이 그냥 어디선가 들었다, 친구의 친구가 그랬다더라 등의 부분적인 표본으로 수입차 전체를 판단한다. 거기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충격적인 수리비가 기억 속에 각인되어 두뇌를 자극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여러 사람이 퍼나르고 결국 직접 겪지도 않았던 일을 하도 듣다 보니 주변에서 흔히 있는 일인 양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당연히 아무 차나 사라는 말이 아니다. 아이폰을 중고로 구매한다고 했을 때도 페이스 아이디 잘 되는지, 배터리 효율은 여유가 있는지, 깨지거나 흠집난 부분은 없는지, 터치는 잘 되는지 등등 확인을 하지 않나? 중고차도 마찬가지다. 이 차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놓고 사야 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중고 수입차들은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어 가성비가 좋고 미디어에서 떠드는 것만큼 무조건 폭탄이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 한국에서나 16년식이 똥차, 썩차 취급받지 외국은 훨씬 오래된 차들도 잘만 돌아다닌다. 그 차들이 다 폭탄이었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오래 못하고 다 신차로 바꿨겠지. 중고 수입차는 폭탄이라 신차 사서 보증기간 끝나면 되파는 게 제일 저렴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그분들이 판 중고차 잘 구매해서 알뜰하게 타면 된다. 내가 중고 420D 유지기를 계속 연재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내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봐라 라는 점도 있다. 다들 중고 수입차 유지하는 거에 대해 말로만 이야기하고 구매부터 유지하는 과정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사람은 없었다. 나 역시 직접 이 차량을 구매하고 타보기 전까진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었고 유튜브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이론뿐이었다. 이미 지나간 경험을 정리해주는 게 아닌 최대한 실시간에 가깝게 유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즉 실전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고 싶었다. 구매하는 모습부터 받고 나서 뭘 했고 어느 부분을 수리했고 어떤 부품을 사용했으며 공인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설득력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내 영상을 보고 따라서 구매했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걱정되기도 한다. 내 영상을 중고 수입차 구매, 유지에 대한 노하우로 보는 게 아닌 중고 수입차 폭탄은 다 구라야 라는 식으로 용기 버프 용으로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다. 수입차든 국산차든 잘못 구매하면 고장나는 건 당연하고 수리비는 수입차가 훨씬 더 비싼 건 사실이다. 신차도 고장나는데 중고차는 고장나는 게 디폴트고 고장 안 나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내 차는 다행히 구매한 지 1년이 넘도록
되도록 특별한 이상 없이 잘 유지하고 있다. 가져와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썩임 없을 매물로 잘 골라오는 게 더 중요하다. 완벽한 매물을 고르라는 게 아니다. 데려온 후 직접 수리를 하든 성능보증보험 처리를 받든 K카 보증에 가입하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 방안이 그려지는 매물을 가져오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매물을 고를 수 있도록 내가 중고 420D를 구매하면서 고려했던 점들을 공유하려 한다. 첫 번째, 16년식 이상만 봤다. 15년식 10월 이후 B47 엔진이 탑재됐다. 기존 N47 엔진에 비해 엔진 소음과 진동, 연비 등에서 개선이 됐다. BMW에서 가장 튼튼하고 안 고장나는 엔진 중 하나로 꼽힌다. B47 엔진이 탑재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자동차 본네트 안 사진을 확인하면 된다. 보통 자동차 매물 참고 사진에 본넷 안쪽 사진이 있다. N47 엔진은 크고 널찍하다. B47 엔진은 작고 얄쌍하다. 두 번째, 주행거리 10만 km 이하만 봤다. 차를 잘 고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 10만 중반대 매물을 가져오면 예방정비까지 싹 다 되어 있어서 오히려 돈 들어갈 데가 없고 컨디션 좋은 경우도 은근히 많다. 그래서 애매하게 10만 근처의 차량을 가져오는 것보다 10만을 확실히 넘은 13에서 14만 정도 되는 차를 가져오는 게 더 낫다는 의견도 많다. 10만 넘은 차량들도 문제없는 경우가 많고 성능보증 보험도 되지만 심리적 저항감에 10만 넘은 차는 차마 못 사겠더라. 9만대 차량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것도 아니면서 혹시나 관리가 잘 안 됐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크다고 봤다. 보통 10만 킬로 정도가 되면 돈 들어갈 때가 많다고 하지만 예방정비를 굳이 하지 않는다면 주기에 맞춰 겉벨트랑 미션 오일 정도만 교환해주면 된다. 예방정비를 한다면 돈이 많이 들 수 있겠지만 나는 문제없는 부품들을 예방정비라는 명목하에 교체하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 이전 포르테쿡 GDI 무상수리권 때는 쇼트 엔진 교체받는 겸 공인비가 무료이니 잔뜩 예방정비했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다. 주기적으로 차량 점검해주고 증상이나 문제를 발견하면 그때 해줘도 늦지 않다. 보통 차가 크게 고장나는 경우는 증상이나 문제가 있음에도 발견하지 못했거나 외면했을 때 생긴다. 불안한 분들은 해도 되는데 어쨌든 나는 굳이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외판 교환 포함 무사고 차량만 봤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다. 참고로 사고차라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다. 휠하우스나 인사이드 패널 같이 치명적인 부위가 아니면 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내가 구매한 차량은 외판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다. 보험 처리 이력은 좀 있었으나 성능 기록부상 외판 교환은 없었기 때문에 차량 성능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소유자 변경 이력을 봤다. 옆 동네 뼈다구 선생님 덕분에 1인 소유 차량에 대한 인기가 예전보다 크게 올랐다. 연식에 비해 소유자 변경 이력이 너무 많은 차는 차주가 관리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다. 몇 년 탈 생각으로 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몇 개월 잠깐 탈 생각으로 차를 구매하는 사람보다 더 관리를 잘했을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논리다. 또한 차를 잠깐 타다 바꿨다는 건 그 차량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던졌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자동차 카페를 보면 잠깐 타는 사람들이 차를 거의 새 것처럼 만들고 다시 던지고 이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유명한 분들 중에선 유튜버 야너두님이 있겠다. 차를 자주 바꾼다는 건 사실 보통 재력과 열정으로는 엄두를 내기 어렵다. 돈이 없는 카푸어들은 오히려 차를 쉽게 바꾸지 못하는데 할부금 문제, 구매할 때 부대 비용 문제 등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조건 1인 신조만 사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차는 1인 소유 차량이다. 다섯 번째, 타이어를 봤다. 옆 동네 뼈다귀 선생님 덕분에 유명해진 이 추론법을 나도 사용했다. 1인 신조보다 훨씬 그럴듯한 방법이라 생각했다. 넥센 타이어 끼우는 사람들보다 미쉐린 타이어 끼우는 사람들이 차량 관리에 돈을 더 쓸 확률이 높은 건 당연하다. 다만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되는 자동차에는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인 게 신차 출고용 타이어가 씌워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차는 당시 9만 km대의 주행거리였으며 금호의 마제스티 9 타이어가 장착돼 있었다. 국산 최고급 프리미엄 타이어로 미쉐린급까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차량에 돈을 쓴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다. 근데 TA 9하나가 아닌 TA 3하나 정도가 끼워져 있었어도 나는 크게 개의치 않았을 것이다. TA 3하나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가성비 타이어로 가성비 부품을 사용했다는 건 적어도 차량에 관심이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이다.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 거 아니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고급 타이어일수록 플러스 된다 정도의 관점만 갖고 있다. 여기에 나만의 관점을 하나 더 붙이자면 타이어 트레드를 봐야 한다. 첫째로 타이어는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소모품들 중 가장 큰 비용을 지출하는 품목이다. 그래서 트레드 얼마 안 남은 거 사오면 금세 목돈이 나갈 수도 있다. 트레드가 넉넉한 차량을 구매해야 하고 만약 얼마 안 남았다면 꼭 내고를 요청해보자. 둘째로 편마모 등을 확인해 하체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 타이어 편마모를 발견한다면 이렇게 딜러에게 말해보자. 타이어에 편마모가 있는 걸 보니 얼라이먼트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얼라이 비용 좀 빼주실 수 있을까요? 셋째로 타이어 트레드가 많이 남아있으면 차량을 갑자기 충동적으로 바꿨을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조만간 차를 팔 거라면 굳이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았을 테니까. 이 경우 최근까지 정비가 잘 되어 있을 가능성이 역시 높다. 왜냐면 차량을 팔 생각 없이 관리를 했을 테니까. 내 경험담이다. 내가 그렇게 아이오닉을 팔았다. 여섯 번째, 차주 딜러 매물만 봤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꽤 많은 부대 비용이 지출된다. 취등록세를 비롯한 나라에 내는 돈, 구매한 상사에 내는 매도비, 구매한 딜러에게 내는 알선료, 총 3가지다. 중고차 시장에 대해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고 넘어가자면 차주 딜러에게 구매하면 알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차주 딜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성능 점검지상의 상사 이름과 판매하는 딜러의 상사명을 체크해보면 된다. 이건 진짜 개꿀팁인데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 나는 어차피 K카에서 구매하게 돼서 이 부분은 크게 의미 없었다. 7번째, 엔카 진단, 홈서비스, 엔카 보증 등의 딱지가 많이 붙은 매물을 우선해서 봤다. 이 딱지들은 딜러들이 추가 부대 비용을 들여 붙이는 거라 그만큼 가격이 비싸 가성비가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난 장점이 더 크다고 본다. 일단 엔카 진단은 사고차는 신청할 수 없는 딱지다. 엔카 진단 차량만 구매해도 사고차는 걸을 수 있다. 홈서비스는 차량을 원하는 곳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타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이 가능하다. 구매자 입장에선 개꿀이지만 판매자 입장에선 엄청난 리스크임은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그만큼 차에 자신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다. 차량 상태가 좋지 않다면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한번 구매해봐. 차가 마음에 들어서 환불하고 싶지 않을걸? 이라고 어필하는 셈이다. 엔카 진단이 무사고 인증 딱지라면 홈서비스는 굿퀄리티 인증 딱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엔카 보증도 비슷하다. 다만 엔카 보증은 판매자인 딜러가 아닌 엔카에서 인증하는 굿퀄리티 딱지라고 보면 된다. 엔카 진단과 홈서비스는 그냥 신청하면 되고 손해도 딜러가 안지만 엔카 보증은 엔카에서 보증을 한다. 그래서 조건 충족만 되면 붙일 수 있는 기타 딱지들과는 달리 엔카 보증은 엔카 제휴 정비소에서 가입에 문제없는지 체크를 한 후 딱지를 붙여준다. 상태가 안 좋아 수리비가 많이 나올 법하면 엔카 보증 가입을 안 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매물은 이 3개 딱지가 모두 붙어있는 매물이고 이건 가격이 조금 비싸도 구매할 만하다고 본다. 근데 이 3가지를 기본으로 충족해서 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그곳이 K카다. 이 차는 K카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크게 의미는 없었다. 8번째, 엔카와 K카를 모두 모니터링한다.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옛날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궁금한 사람들은 참고하면 된다. 다만 옛날 이야기인지라 지금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음을 인지 바란다. 간혹 엔카와 K카를 비교하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둘 다 보는 게 낫다. 엔카와 K카는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다. 그냥 일반인 등 기존 소비자가 타던 차량을 매입해와서 되파는 플랫폼일 뿐이다. 좋은 차를 일반 딜러가 매입해가면 엔카에 올라오는 거고 K카에서 매입해가면 K카에 올라오는 거다. 즉 어느 사이트에서 파느냐보단 차 자체의 상태가 중요하다. 조건만 맞으면 N카든 K카든 바로 가서 집어오는 거다. 특히 K카에는 위클리 특가라고 해서 매주 화요일 잘 안 팔리는 차량들을 할인해서 판매한다. 잘 안 팔리면 안 좋은 차량들만 남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인기 차량의 경우 사고차라든지 비인기 색상이라든지 등등이 많긴 하다. 근데 비인기 차량의 경우는 애초에 잘 안 팔리기 때문에 멀쩡한 차라도 위클리 특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내 차량은 비인기 차량의 비인기 색상이라 꽤나 좋은 상태임에도 위클리 특가로 넘어왔다.
특히 69만원짜리 K카 워런티 3개월짜리가 무료로 껴있었다. 이건 엔카 보증 딱지 이상의 상태 좋음을 보증하는 K카만의 최상급 인증 딱지인 셈이다. 발견 즉시 풀매수 때렸다. 그 뒤로 차량 관련 문의하려고 K카 쪽에 전화하니까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 그 차량 팔렸어요 라고 하시더라. 내가 그거 구매자가 저예요 라고 하자 죄송합니다. 그 차량 문의가 워낙 많이 와서 라고 답하더라. 좀만 늦었어도 구매 못할 뻔했다. 9번째, 성능 기록부상 모두 이상 없음인지를 체크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중고차 구매에 꽂힌 성능 보증 보험이다. 특히 중고 수입차 같이 리스크가 큰 차량들의 경우엔 더더욱 간혹 미세누유 정도는 차 타는데 이상 없으니 구매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다지 현명하지 않은 말이다. 실제로 미세누유가 있더라도 성능 보증서에는 이상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면 실제 상태와 성능 기록부 내용이 달라야 성능 보증 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많이 놓치는 게 성능 기록부 맨 밑에 숨어있는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이다. 성능 기록부 체크리스트에 들어가기 애매한 부분들을 여기에 기재해 놓는다. 미세기스라든가 매판 도색 이력이라든가 간혹 크로스 멤버 같은 부위를 여기에 기재해 놓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문제라면 성능보증보험을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야 한다. 이상 내가 중고 420D를 구매하며 고려했던 점들을 말해보았다. 기존 중고차 콘텐츠에서 다뤄서 알고 있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 처음 알게 된 내용들도 있을 거다. 내가 고려했던 점들을 참고해서 잘 찾아본다면 여러분들도 큰 말썽 일으키지 않을 개꿀 가성비 중고 수입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댓글을 부탁드린다.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다. 앞으로도 중고 420D 유지기는 계속된다. 이 차량이 언제 폭탄 터질지 함께 지켜보자. 40대 여성 1인 신조를 샀다고 하니까 댓글로 무자비한 폭격이 이어졌다. 안 그래도 중고 수입차는 폭탄이라는 인식이 많은데 거기에 장기간 안 팔린 매물, 요즘 오지게 까이는 디젤, 중고차 유튜버들이 말해서 어느샌가 인터넷에